이 녹취가 과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이 미래에셋증권 이 서버에서 새로 확보된 것이고,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서버만 압수수색해도 이게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의도된 부실 수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익이 이제 현실화되면 40% 정도를 블랙펄 인베스터한테 떼주겠다는 식의 녹음 파일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수사 소식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이 그렇게 열심히 수사할 때는 안 나오던 증거가 왜 고검으로 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증거가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검 재수사팀이 육성 녹취 파일 확보했는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나왔다는 거죠. 200여 개가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200여 개가 나왔는데 그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관리 상황을 인지한 정황을 추측해야 하는 다수의 녹취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수익 분배 구조까지 설명하는 김 전 여사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 녹취가 과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이 미래에셋증권 이 서버에서 새로 확보된 것이고,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서버만 압수수색해도 이게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일부러 안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된 부실 수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어떤 발언이 나와서 지금 의심을 하느냐라고 하면 김 씨가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통화 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녹취 파일까지 확보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통화한 녹음 이 내용이 결국 과거에 있었던 김건희 X파일이라고 불렸던 이 계좌의 인출 내역 문서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이 주가 조작에 활용되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데 무게를 더하는 그런 증거들이 다수 확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미니 쿠퍼라는 그 조그만 차, 네. 그 이제 브랜드 딜러를 이제 가맹점을 두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차량 판매를 이제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장이 이제 그 권오수 회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을 총괄했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주포 그 주가 조작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단기간에 이제 계속 매매를 반복하는 이 선수 이정필 선수가 있었고,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돈을 투입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쩐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 그다음에 이제 블랙펄 이종호 씨,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당시 이제 그 김건희 여사는 2021년에 이제 무혐의가 됐지만 권오수, 이정필, 뭐 쩐주, 손모 씨는 다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어요. 사실 이게 그 어떤 주가 조작이 존재했다는 거는 확정 판결문에서 이미 입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로 관여를 했고, 그게 이제 뭐 공범인지 방조인지 아니면 전혀 뭐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이번 아까 이공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에셋 증권의 그 200개 정도의 녹취 파일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쪽에다가 수익이 이제 현실화되면 40% 정도를 블랙펄 인베스터한테 떼주겠다는 식의 내용이 녹음 파일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그 투자회사라고 하는 블랙펄 인베스트 이런 데다가 이제 투자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최초의 돈을 맡기기 전에 얼마의 수익을 너네한테 수수료로 주겠다는 걸 보통 계약서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대로 운용을 하면 그 돈을 이제 수수료로 이제 떼주면 그만한 건데, 요 이제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구두로 그 블랙펄 거기에 40% 정도 떼줘야 되겠는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사전에 정확하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뭐 좀 즉흥적으로 결정됐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금액 자체가 너무 과해요. 투자자문사의 수수료로 40%를 떼준다?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위험성이 바로 이 불법성의 표지를 인식했다라는 어떤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증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그 블랙펄 인베스트 IP 주소 이런 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고금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식 계좌 매매를 했던 IP가 김건희 여사 IP가 아니라 블랙펄 인베스트에서 IP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사실 그 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는 내가 이게 주식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매매에 대해서 뭐 직접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IP가 블랙홀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매수 매도를 의뢰를 하고 거기서 어떤 그 주가 조작 그 집단들에게 뭔가 위임을 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추가 증거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2021년도에는 관련자들이 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이번에 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온 다음부터는 좀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손모 씨,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가 어떻게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와 되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손모 씨는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방조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40%에 대한 수익 배분이랄지 구체적인 수익 배분에 대한 구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검찰에서는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 정범까지도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그 공모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공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라면 두 사람이 이제 특수절도를 해가지고 같이 물건을 훔친다고 해봐요. 그러면 보통 한 명은 현장에서 망을 보고 한 명은 그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기능적 행위 지배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 범행이 좀 성립되기,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로 우리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두 사람의 어떤 공범 중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요렇게만 사실 그 일관해버리면 정범 배우의 정범이라 그래가지고 대장이 누구 한번 뭐 칼로 좀 담궈라 이렇게 딱 지시를 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살인을 하는 사람은 그 조직원이에요. 그러면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면 현장에서 칼로 찌른 사람은 그 부하 조직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어서 공범으로 의율될 수 없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형법에서는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 의사결정에 굉장히 강력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실행행위가 없어도 이건 공범으로 돼야 된다. 그럼 김건희 여사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죠. 주포나 그런 권오수 전 회장이 이렇게 주가 조작을 총괄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도 자기 돈을 상당 부분 이제 투입하고 자기 계좌를 제공하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범죄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수익 분배에 대해서 본인이 40%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검의 재수사팀도 이 정도면 손모 씨와 다르게 방조와 다르게 공동정범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요 논리인 겁니다. 일단은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기소할 경우에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팀의 어떤 수사 방해 내지는 직무 유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2021년도에 부당하게 무혐의를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특검팀이 거기까지 손을 댈 것인가, 이게 또 하나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굉장히 또 의심스러운 게 이거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에 결국에 이 당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간의 비아폰, 이 통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에 앞서서는 김 여사가 당시 민정수석과 두 번에 걸친 비아폰의 통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김 여사가 먼저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통화했던 그것이,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났거든요. 만약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를 한다면 그때 나눴던 이 비화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가를 특검팀이 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검찰총장이 왜 그런 비화폰을 지급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 교과서적으로는 준사법기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사실 요구하는 그런 집단인데, 어떤 수사의 전후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를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민정수석과 김건희와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통화 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고, 당연히 뭔가 이제 수사 활동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가지고 그 서울고검 그 재수사팀에서는 또 이런 증거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김 여사한테 4,700만 원 정도를 이제 송금한 내역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수사했을 때 이게 왜 송금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제 밝혀내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이 4,700만 원이 손실보전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말은 뭐냐면 원래 투자회사에다가 투자를 맡기면 손실도 원래 투자자가 감수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손실보전금 쪽으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통상적인 그런 투자랑 좀 다르다라는 그렇죠. 증거도 나왔다고 해요. 이 녹취 파일이 사실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쓰이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영장을 발부해서 확보한 증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마 소환 요청이 조만간 특검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의 김건희 여사 사건을 꿰시는데 특검팀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조금 이제 뭐 미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김 여사의 어떤 역할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담 정도는 수사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형이 선고될까라는 사실 생각은 또 듭니다. 근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특검팀이 이제 3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중에 범위가 제일 넓은 게 바로 김건희 여사 지금 특검팀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죄 이게 더 형량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더 크겠죠. 이 주가 조작의 방조 정도만 인정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범들이 이미 선고받은 어느 정도의 형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초과하기는 힘들 거고 그렇죠.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 명태균 씨 의혹이랄지 아니면 뭐 건진법사 관련한 의혹이랄지 샤넬백 뇌물 사건. 네, 그다음 신데렐라 수사, 구두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 수사들이 만약에 유죄로 밝혀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